타인의 피 시몬느 드 보바르 전체린 나탈리 소로킨에게 1. 내가 문을 열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았다. 왜들 그래? 불 앞 의자에 걸터 앉아있던 로랑이 내일 아침 일이 결정됐는지 아닌지 알아야겠어 라고 말했다. 내일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에서는 빨래와 호 배추국 냄새가 풍겼다. 마들레느는 식탁에 팔꿈치를 댄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드니즈는 책을 들고 있었고 그들은 살아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 밤의 끝이 올 것이고 그리고 새벽을 맞게 될 것이다. 로랑이 나를 쳐다보았다. 더 기다릴 수가 없어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8시에는 거길 가야 할 거야. 만일 내가 간다면 말이야. 그는 마치 환자에게 하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지. 나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할 수가 없었다. 이봐,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곧 내게로 와줘. 문을 몇 번 두드리기만 하면 돼. 생각 좀 해봐야겠어. 알겠어. 6시쯤 두드릴게. 엘렌은 어때요? 드니즈가 물었다. 지금은 자고 있어요.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뭐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줘. 마들레느가 입을 열었다. 로랑은 가서 잘 것이지만 우리는 밤새 여기 있겠어. 고마워. 나는 문을 밀었다. 결정한다는 것. 두 눈을 감겨있고 헐떡이는 소리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다. 이불이 쳐들렸다간 가라앉는다. 너무 높이 쳐들리고 난다. 그녀의 생명이 너무 명백히 보이고 너무나 소란스럽다. 그녀는 괴로워하고 있다. 곧 죽으리라. 새벽엔 죽으리라. 나 때문에. 처음엔 자크였고 이제는 엘렌 차례.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그녀는 자유롭고 고독하고 영원한 그녀는 나의 냉혹한 삶을 피할 수 없었기에 그 순간들의 기계적인 연결에 꼼짝 못하게 되었기에 내 존재의 노예가 된 것이다. 맹목의 총알에 맞은 그녀의 심장, 그 숙명적 쇠사슬 끝에 금속의 냉혹한 존재, 나의 존재, 그녀의 죽음. 내가 거기에 불투명하게 피할 수 없이 이유 없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었었나 보다. 처음엔 자크, 이번엔 엘렌. 밖은 밤이다. 가로등도 별도 아무 소리도 없는 밤이다. 막 순찰대가 지나갔다. 이젠 아무도 없다. 길거리에는 인적이 없다. 큰 호텔과 관공서 앞에는 보초들이 서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크가 첫 번째였다. 움직일 수 없는 이 말, 그러나 긴 밤의 흐름 속에 또 다른 말들과 지나가는 영상들을 거쳐서 근원적인 스캔들이 자기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스캔들은 특수한 역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마치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는 듯이,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듯이, 모든 인간의 운명 한가운데 숨겨진 절대적인 부패, 모든 것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던 것이다. 모든 것은 이 임종의 방에 희미한 빛과 냄새 속에 매 순간 영혼 속에 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오늘 그리고 언제나 난 여기에 영혼이 있었다. 전에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었다.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영원히 나 자신의 죽음조차 초월해서 여기 있었던 것이다. 나는 거기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걸 알지 못했었다. 이제 난 긴 방의 창문에 기대어 있는 나를 본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다. 잉크와 먼지 냄새, 즉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냄새를 내뿜고 있는 때 묻은 색 유리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저 아래서 저들은 푸른 차양의 전등에서 나오는 뿌연 불빛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 이 오래된 참나무 가구 위로는 햇살이 넘치고 있었다. 오후 내내 기계는 단조롭게 돌아가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도망가기도 했었고 때때로 회한이 눈과 귀와 코를 통해 내 속으로 스며들어 오도록 하며 오랫동안 꼼짝 않고 있기도 했었다. 더러운 유리창 밑으로 보이는 저 아래 방바닥에 불안이 괴어 있었고 밝은 벽의 긴 방에는 회한이 부드러운 소용돌이 모양으로 퍼지고 있었다. 공장의 일꾼들이 머리만 쳐들면 회전창을 통해서 부르주아 자식의 신선하고 착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푸른 양탄자는 뺨에 비비면 부드러웠고 온통 구릿빛의 부엌에서는 돼지기름 녹이는 냄새와 캐러멜 냄새가 올라왔었다. 응접실에서는 비단처럼 매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여름의 꽃향기 속에 포근한 겨울에 탈탈거리는 불꽃 속에 끊임없이 회한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바캉스를 떠날 때면 그 회한을 두고 떠났었다. 하늘에는 회한 없는 별들이 반짝였고 맛있는 사과를 먹었고 부드러운 바닷물에 벗은 발을 적셨다. 그러나 흰 커버로 가구를 덮어놓았던 집에 돌아오면 나프탈렌 냄새에 젖은 커튼들을 들치기만 하면 거기에 회한은 끈기 있게 무자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은 지나가고 밖의 풍경은 바뀌었고 금박 장정의 색 속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곤 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계 돌아가는 그 단조로운 소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었다. 어두운 아래층으로부터 그 냄새는 온 집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게 네 집이 된다. 대문학 석판에 새겨져 있는 블로마르 부자 인쇄소. 나의 아버지는 평온한 발걸음으로 인쇄 공장에서 큰 방으로 올라오곤 했고 아무런 고통 없이 층계에 괴어있는 무거운 공기를 숨쉬었다. 엘리자베스도 수종도 역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었다. 그저 자기네 방 벽에 그림이나 걸었고 침대 겸용의 소파 위에 쿠션을 가지런히 놓거나 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만은 가장 화창한 날의 아름다움을 변질시키는 이 불안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느꼈었다. 반짝이는 마루를 통해서 비단 벽지와 푹신한 융단을 통해서 회한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만은 알고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는 그 회한을 미지의 모습 속에서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알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어디를 가시든 그 회한과 더불어 가셨다. 털 오버 속에 토실한 작은 몸에 꽉 맞는 화려한 의상 속에 아마도 그 때문에 늘 어머니가 용서를 빌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하인이나 소매상들에게 미안하다는 듯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셨다.
당신이 차지하시는 공간을 될 수 있으면 작게 하기 위해서이기나 한 듯이 당신 자신 속에 꽉 채여 빠르고 젠 걸음으로 걸으시곤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 어느 때인가 아래층 인쇄공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거침없는 목소리로 매우 빠르게 말하셨다. 아니란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워하진 않아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산후라면 누구나 괴로운 일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단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은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충격을 주어선 안 되는 힘있고 까다로운 증인 앞에서나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어머니는 늘 주고 있었다. 그러나 싸구려 백화점에서 몇 푼 안 주고 살 수 있는 요리사의 아기 옷을 열에 들떠 마름질할 때나 식모가 서투르게 기운 옷들을 다시 고치느라고 밤을 새우곤 할 때면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종과 엘리자베스는 화가 나서 말하곤 하였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아침부터 밤까지 끝없이 도망치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며 마비된 늙은 가정부의 바퀴 달린 의자를 밀어주거나 벙어리 사촌과 손짓과 입술로 이야기하는데 몇 시간씩 보내시곤 하였다. 어머니는 그 가정부도 사촌도 좋아하지 않으셨다. 가정부나 사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이 아니었다. 집안에 스며들고 있는 기쁨 없는 냄새,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때때로 어머니는 어린 나를 데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러 가곤 하셨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 선물이나 잘 세탁된 간식용 어린아이 앞치마를 가지고 그들은 잔털이 달린 예쁜 장난감 곰이나 깨끗한 작은 앞치마를 공손히 감사해 하였다. 그들은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도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눈에 흰자위, 잘린 손이나 발, 또 코로 부는 철제 피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사막에 있는 낙타나 중국에 있는 머리 딴 중국인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길가에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내가 듣던 방랑 시인 이야기나 가엾은 고아들의 이야기는 늘 기쁨의 눈물과 서로 꼭 쥐어지는 손과 깨끗한 이부자리와 맛있는 빵으로 끝이 나곤 했다. 비참이란 위안을 받기 위해서지만 부유한 작은 소년으로 하여금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비참은 어린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선반 위에 금박 장정의 책들이 말해주지 않는 다른 것이 어머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 보지. 8살 되었을 때 내 가슴은 최초의 분노를 알게 되었다. 나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가 비난과 변명으로 가득한 표정, 우리가 자주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그 표정으로 들어오셔서 루이즈의 꼬마 아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도 그 꼬불꼬불한 층계와 양쪽에 똑같이 생긴 많은 문들이 있고 포석이 깔린 복도가 눈에 선하다. 어머니는 이 문마다에 방이 하나씩 있고 거기엔 온 가족이 살고 있다고 말해주셨다.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루이즈가 나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뺨은 말랑말랑했고 젖어 있었다. 어머니는 루이즈 옆에 침대 위에 앉으셔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아기 침대 속에는 창백한 아기가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붉은 타일이 깔린 방바닥을, 헐벗은 벽들을, 가스풍로를 쳐다보고는 울기 시작했다. 나는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말씀을 계속하셨지만 아기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나는 내 저금통을 다 비워줄 수도 있고 어머니는 며칠 밤이고 꼬박 세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기는 여전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을 것이다. 얘 왜 이러우? 아버지가 물으셨다. 루이즈한테 같이 갔었어요. 어머니는 벌써 그 이야기를 하셨었지만 새롭게 다시금 언어로 그걸 느끼시고자 하였다. 뇌막염, 고통스런 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굳어버린 작은 몸뚱이. 아버지는 수프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다. 난 먹을 수가 없었다. 저기서 루이스는 울고 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결코 아무것도 그녀에게 아기를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이 세상을 더럽히는 이 불행을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수프를 먹어라. 누구에게나 죽는 날은 있는 거란다. 아버지가 타이르셨다. 배고프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조금 먹어보렴. 자, 착하지? 어머니의 말씀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입술까지 가져갔다가 딸꾹질이 난 듯이 다시 접시 위에 누웠다. 못 먹겠어요. 내 말 좀 듣거라. 아버지가 말을 시작하셨다. 루이즈의 아들이 죽은 건 정말 슬픈 일이다. 나도 몹시 괴롭단다. 그렇다고 우리가 허구한 날 울면서 보낼 수는 없지 않겠니? 자, 조금만이라도 먹자. 나는 먹었다. 그 냉혹한 목소리가 단번에 내 목을 꽉 조이고 있던 집게를 헐겁게 했다. 나는 미지근한 액체가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인쇄 잉크 냄새보다 더 역겨운 무엇인가가 내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 목구멍은 열려 헐거워졌다. 허거운 날을 울지는 않으리라. 오늘 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리고 아마도 며칠 더. 그러나 우리 생을 온통 울음으로 보내진 않겠지. 결국 그의 불행이지 우리의 불행은 아니니까. 그의 죽음이다. 그는 갈기갈기 찢겨진 옷을 입은 채, 얼굴엔 피가 엉겨붙은 채 긴 의자 위에 눕혀져 있었다. 그의 피지 내 피는 아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어. 마르셀 역시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었다. 이젠 더 이상 이 작은 머리도, 이 황소 같던 일꾼의 모습도, 그렇게 착했던 심부름꾼도 우리에겐 없어. 너의 웃음도, 너의 생생한 눈빛도, 결코. 평화롭고 이상한 그의 죽음은 우리 생의 한가운데 있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의 죽음을 상기한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죽음을,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죽음을, 이제는 죽은 그를 위해 회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생을 몽땅 그러지는 않는다. 며칠조차도 아니다. 1분조차도 아니다. 이 침대 위에 너는 단 혼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너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네가 듣지 못하는 헐떡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뿐이다. 나는 내 수프와 저녁을 먹었다. 나는 그랜드 피아노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수정 샹들리에는 환히 빛나고 있었고 사탕을 입힌 과일은 그 껍질 밑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비스킷처럼 달콤하고 잘 꾸며진 아름다운 여자들이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다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이들 향기나는 선녀들과는 닮지 않았다. 검은 옷이 그녀의 어깨를 덮고 있었다. 그 옷만큼 검은 머리카락은 물결 무늬의 머리띠로 감싸여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 꽃이니 맛있는 과자니 조갑이니 바닷가의 푸르스름한 조약돌을 생각하게 되진 않았다. 현존, 순수한 인간적 현존이었다. 어머니는 굽 높은 조그만 비단 구두를 신고 응접실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뛰어다니셨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미소 지으셨다. 어머니 역시. 조금 전에 슬픈 얼굴로 루이즈의 귀에 낮고 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던 어머니. 그런데 지금은 이 웃음, 우리 생을 온통 울음으로 보내진 않는다. 나는 양탄자를 잡아 뜯었다. 루이즈의 아기는 죽었다. 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려 애썼다. 침대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루이즈. 난 이젠 울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는 고정되고 투명한 연상을 통해서 내 눈은 붉은 보라색의, 초록색의, 장미꽃색의 옷을 좇고 있다. 그리고 욕망이 다시 생겨났다. 저 크림빛에 팔을 물어뜯고 싶은 욕망. 저 머리칼 속에 얼굴을 비비고 싶은 욕망. 저 가벼운 비단자락의 꽃잎처럼 구기고 싶은 욕망. 루이즈의 아기는 죽었다. 헛되이도. 그러나 그것은 내 불행은 아니다. 내 죽음은 아니다. 나는 눈을 감고 꼼짝 안 한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이고 그녀의 죽음이 내 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나는 피아노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잠이 올 때까지 울었다. 미지근한 수프와 함께 내 목으로 넘어간 그것 때문에, 회한보다 더 쓰라린 그것, 내 잘못 때문에. 루이즈가 울고 있는 때 미소 지은 잘못, 그녀의 눈물로 울지 못하고 내 눈물로 운 잘못, 제3자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잘못. 그러나 그때에는 무엇을 이해하기엔 난 너무 어렸다. 나의 경련적으로 꽉 쥐어졌던 손이 풀렸고 꽉 막혔던 내 목이 음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잘못이 불시에 나 자신 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 잘못은 지금 내 폐를 가득 채우는 공기 자체이고 내 혈관을 흐르고 있는 피 자체이고 내 생명을 알려주는 열기 자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기만 하면 이 더러운 맛을 더 이상 알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 작은 초등학생 책상 앞에 앉아서 미래처럼 순수한, 과거가 없는 매끈한 페이지 위에 순진한 시선을 던졌다. 헐벗은 종이장, 텅 빈 장정, 미래의 혁명 저 너머에서 빛나고 있는 순수하고 얼어붙은 땅. 마르셀은 붓을 내던져 버렸다. 작게 얼굴 위에 이 피, 우리가 흘린 방울방울의 피와 우리가 흘리지 못한 방울방울의 피를 위해 화를 내고 있는 이 피, 너의 피, 흰 솜과 가재 위에 붉은, 그렇게도 게으르고 무겁게 부푼 너의 혈관 속의 피.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꽃도 연구차도 없다. 우리는 너를 땅속에 감추어 버릴 것이다. 내 손 위에 이 흙 진흙덩이, 우리들 영원히의 이 진흙, 바로 이것이 순진하게 굵고 가는 활자들을 눈으로 줬던 얌전한 소년의 미래였다. 나는 예견할 수 없었다. 자기 존재 자체의 무게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흰 페이지 앞에 반투명하게 희게 나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미소를 보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렇게도 이치에 맞게 이야기하셨다. 마치 그 추운 듯 움츠린 몸짓을 안 했던 것처럼, 말없이 쟁걸음으로 걷지 않았던 것처럼. 어머니는 비참과 구속, 군대와 전쟁이란 가슴 찢는 듯한 정열과 무기력한 오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리석은 짓, 인간의 불가사의하게도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모든 것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나는 그들의 미친 짓에 화가 났다. 나는 엄마랑 나랑 손을 잡고 온 도시를 이 구석 저 구석 뛰어다녀야 한다고 굽달린 작은 신을 신은 엄마가 종종 걸음으로 걸으면 내가 어린애의 극성으로 엄마를 끌며 앞서서 뛰어다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기도 하고 카페에 들어가기도 하며 군중에게 연설을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았다. 그 일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로는 보이지 않았다. 쿠데타의 열기에 들떴던 어느 날 밤, 세빌야의 사람들이 가득 찬 어느 길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난리 난 듯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다. 군중 심리를 잘 따르는 아버지는 엘리자베스와 수종을 이끌고 뛰었다. 누이는 멈췄다.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인형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작은 팔을 있는 대로 다 뻗었다. 나는 아버지가 누이를 쥐어박지 않고 그 대신 아버지의 긴 팔을 뻗어 주었더라면 이 혼란된 군중 모두가 다시 평정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사람들의 맹목적인 행진을 멈추게 하려고는 생각지도 않으셨다. 아버지는 위험있게 혼란 속을 뛰어다니셨으며 어떠한 권고도 그의 고집센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순진하게 아버지에게 질문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다. 그러나 후에는 미소 짓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노동과 절제로 이룩하셨던 당신의 생애를 내 귀에 거슬리는 자존심을 보이시며 회상하셨다. 아버지께서 그 속에서 살고 계신 호화로움은 너무나 당연히 생각되셔서 그걸 즐기시려고 생각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매일 일하셨고 저녁마다 커다란 책을 읽으시며 노트를 하셨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거의 외출도 안 하셨다. 별 관심 없이 아무 것이나 잡수셨고 마셨다. 여송연이나 부르고뉴 포도주나 1893년도 아르마니악 브랜디를 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양심의 평화에만 필요한 명예처럼 바라보시는 것 같았다. 평등이란